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러시아 현지 매체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보스토니치 우주기지를 방문할 예정인데 이곳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이 다음 주 초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탄핵이 추진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방부를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장관도 교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로코 강진으로 숨진 희생자가 2,900명을 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모로코에 $2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의료진 중심의 해외 긴급 구호대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11일 앞으로 다가온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우리 선수단의 결단식이 열렸습니다. 39개 종목에 1,100여 명이 출전하는 선수단은 금메달 50개 이상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면서 늦더위가 물러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5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면서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네, 어제 오전 연해주 하산역의 정찰 당시의 화면인데요. 러시아 측은 레드카펫을 깔고 고위 인사를 내보내 김 위원장을 환대했습니다. 신용진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태운 전용 열차가 어둠이 깔린 러시아 연해주 하산역에 도착합니다. 기차에서 내리는 김 위원장을 영접하는 사람은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 환경부 장관입니다. 시각은 어제 이른 오전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을 환영하는 군악대 연주가 이어지고 레드카펫을 따라 양측 일행이 이동합니다. 이들은 역사 내부로 들어가 통역을 대동하고 환담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올레그 코제미아코 연해주 주지사는 북한과의 협력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открытие совместных проектов, связанных с развитием туризма, развитием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김 위원장의 하산 도착 화면은 코즐로프 장관과 코제미아코 주지사가 러시아 소셜 미디어에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매체인 RBK는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오늘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오는 16일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만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에 있는 보스토니치 우주기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오늘쯤 북러 정상회담이 이곳에서 열릴 가능성이 나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 전용 열차가 유력 행선지로 거론됐던 블라디보스토크보다 더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회담 장소가 여전히 베일에 쌓인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방문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Появились новости, что вы поедете на Восточный. Чего ждать от этого визита? У меня там есть своя программ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Когда я туда приеду, узнаете. 다만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만날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가 북러 정상회담 장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보스토치니는 러시아 극동 지역 최대 우주기지로 지난 2016년 러시아가 옛 소련 시절 우주대국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건설한 곳입니다. 만약 북러 정상이 이곳에서 만난다면 올해 들어 2번이나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위성 기술을 얻으려는 상황에서 양국의 군사 협력 확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기지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약 1,500km나 떨어진 만큼 회담 시점은 동방경제포럼이 끝난 이후가 유력합니다. 북러 양측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연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회담 장소와 날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북러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무기거래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 외교부는 연일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동안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했던 자기의 위치로 돌아가려면 일정한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한국이 원할 경우 김 위원장의 방러 세부 계획을 전달할 수 있다고 말하며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 그 의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두입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재래식 무기체계 지원 방안과 러시아의 첨단 기술 이전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19년과 달리 북한의 군부 실세가 대거 수행길에 오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체계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지 김문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 때 사용한 무기 가운데 하나인 122mm 방사포입니다. 1960년대 소련의 BM-22를 기반으로 만든 북한의 다연장 로켓입니다. 1980년대에 배치한 240mm 대구경 방사포 역시 소련제 BM 시리즈 다연장 로켓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신형이 선을 보였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로켓과 동일 구경으로 포탄은 즉각적인 실전 투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152mm, 170mm 장사정 포탄과 함께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KN-23, 불세로 알려진 대전차 미사일 등도 이번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탄 로켓탄 곡사포탄은 북러가 동일 구경을 사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북한이 지원을 하면 당장 우크라이나전에 사용될 수 있고요. 기계화 차량 등은 후속 군수 지원이 필요해서 장기 과제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영국 국방부는 올해 3월 포탄 등이 바닥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거점을 총과 삽으로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북한의 방사포탄과 장사정 포탄은 다급한 러시아가 지원 1순위로 꼽는 무기체계로 관측됩니다. 러시아는 앞서 지난 7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북한 열병식에 보낸 것을 계기로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가속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안전 분야에서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지역 및 국제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교환했으며 교내 일치를 보았습니다. 지난 2019년 정상회담 때 리용호 외무상 등을 주요 수행으로 내세웠던 북한도 이번엔 군부 실세들을 대거 앞세우며 이에 호응한 모습입니다. 북한은 무기 지원 대가로 아직 확보하지 못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과 군사 정찰 위성 기술,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대통령실은 북러가 정상회담을 앞둔 것과 관련해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북러 정상회담에서 무기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관련 언급을 했느냐는 물음에 유엔 제재를 받는 북한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정상회담에 많은 국가가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두 나라가 무기를 거래할 경우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복수의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정상회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시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두 차례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는데
검찰은 이번 조사를 끝으로 다음 주 초쯤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관여한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된 이재명 대표가 첫 조사 사흘 만에 다시 검찰청에 나왔습니다. 단식 13일째 주변에 도움 없이 스스로 걸어서 출석한 이 대표는 검찰이 아무리 부른다 한들 없는 사실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생년부지 얼굴도 모르는 이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과 함께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2시간이 채 되지 않아 2차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조사에서 미처 끝내지 못한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는데 당시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정치적 입지를 위해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도지사 시절 방북 의지가 있었고 추진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어떠한 불법 행위도 없었으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는 일말의 연관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은 김 전 회장이 사익을 위해 벌인 일일 뿐 이 대표 자신이나 경기도와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사법방해 의혹 내용은 제외하는 등 압축적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끝났지만 이 대표 측은 피해자 신문조서 열람에 3시간 가까이 공을 들였습니다. 결국 2차 신문조서에는 서명했지만 1차 조서는 진술 취지가 왜곡됐다며 날인을 거부하고 열람 도중 조사실을 떠났습니다. 4시간 40분 만에 검찰청사를 빠져나오며 이 대표는 검찰이 오늘도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왜 2차례나 불러 조사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이 아니니 증거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의미 없는 문서 확인을 하거나 이런 걸로 이 아까운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끝으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묶어 다음 주 초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추석 연휴 전 체포동의안 표결 전국이 펼쳐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여야는 벌써 방탄국회를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윤우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6번째 소환 조사를 마친 만큼 여야의 관심은 이제 구속영장 청구 시기에 쏠려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의 향배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입니다. 정치권에선 검찰이 늦어도 다음 주 초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쳐 추석 전엔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국회 보고 뒤 72시간 내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염두에 둘 거란 겁니다. 실제로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상 다음 달엔 본회의가 없어서 영장 청구가 이번 달을 넘기면 체포안 표결은 11월에야 가능합니다. 연말 예산정국 그리고 총선 열기가 지금보다 뜨거워질 시점에 제1야당 대표의 신병 처리 문제가 전국의 핵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은 영장을 미루기 위한 단식쇼를 그만두라고 연일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생떼를 쓰며 조소에 서명 날인도 거부하며 들어눕는 이재명 대표야말로 국민들 마음속에 탄핵 1순위라는 사실을 반면 민주당은 정치검찰이 무리한 조작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잔혹하고 악랄한 윤석열 정치검사의 사법 만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이런 비통한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적잖은 반발표가 나와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총선 전 전국 주도권은 물론 원내 제1당의 역학 구도와도 관련된 만큼 정치권은 검찰의 움직임을 어느 때보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처리 등으로 야권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를 포함해 오늘 소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집중 조명을 받은 건 최근 교체설이 불거진 국방부 이종섭 장관입니다. 야권이 탄핵을 추진하고 여권 일각에서 자진 사퇴를 거론하는 상황에서 이 장관은 먼저 국가안보실을 통해 사의를 표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례에서 보듯 일단 탄핵이 추진돼 궤도에 오르면 사퇴도 해임도 없이 직무가 정지돼 장기간 국정 공백이 불가피한 만큼 안보 마비 사태를 우려한 겁니다. 이 장관은 최근 해병대 최상병 수사 관련 외압 의혹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추진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외압은 없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제가 밖에서 연락받은 거 없습니다. 육군 사관학교 그러면 장교의 요람인데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태라 시점이 묘하지만 대통령실은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 군 인사와 맞물린 안보라인 재정비 차원이라고 설명합니다. 후임 국방부 장관엔 육군 삼성장군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MB정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문화체육특보를 앉힐 예정이고 잼버리 사태 등으로 질타를 받았던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은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교체하는 게 유력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소아 청소년 자녀를 둔 분들, 똑딱이라는 스마트폰 앱으로 병원 진료 예약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무료였던 이 앱이 최근 유료화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병원들 대부분이 이 앱으로만 예약을 받아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인데요. 우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살과 5살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는 최근 병원에서 아이들 감기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병원 진료 예약 때 써왔던 앱 똑딱이 유료로 바뀌면서 쓰지 않고 있는데 집 주변 병원들이 대부분 이 앱으로만 예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현장 접수는 앱으로 예약한 사람이 제 시간에 오지 않았을 때만 가능하지만 아픈 아이를 데리고 기약 없이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 오전 진료로 50명 볼 수 있으면 똑딱으로 50명 접수가 완료가 되면 아예 접수 창구를 닫아버리셔서 중간에 뭐 10시에 가서 진료를 보고 싶다고 해도 접수조차 안 되고 주변 병의원의 위치를 알려주고 예약을 돕는 앱 똑딱은 서비스를 시작하고 7년간 무료였다가 이번 달부터 한 달에 1,000원, 1년에 10,000원씩 이용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진료뿐만 아니라 예방접종도 이 앱을 통해서만 예약할 수 있는 병원이 많다 보니 수요자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국가에서 필수로 접종하는 예방접종을 사기업에서 이렇게 통제를 당하는 느낌이라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결국 아이가 아프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고 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아프니까 결제를 한 것 같아요. 모든 부모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아프니까 내 아이 먼저 예약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죠. 전국 병원 만여 곳과 환자 1,000만 명이 똑딱에 가입돼 있는데 YTN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있는 소아 청소년과 의원 23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문의한 결과 예약이 불과한 8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15곳은 모두 이 앱을 통해서만 예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병원들은 앱만으로도 예약이 빨리 찰 만큼 이용자들의 반응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전화 예약이나 이런 거 똑딱으로만. 업체 측은 적자가 누적돼 이용료를 받게 됐다면서 추가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병원 예약 플랫폼 사업은 의료법상 제재 대상이 아니라 규제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앱 게시판에는 소아 청소년과 폐원이 잇따르며 가뜩이나 진료를 받기 어려워졌는데 이제는 돈까지 내고 예약해야 하느냐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육군 방첩부대와 보안사령부가 민간인의 사적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등 불법 사찰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행방불명된 아버지가 북한 김일성 주석 사돈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였는데요. 진실화해위는 이들이 불법 사찰 피해자라고 보고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해방 직후인 1946년 아버지가 행방불명된 뒤 동생과 함께 편모스라에서 자랐던 장모 씨.
아버지가 사라진 지 15년이 지난 1961년 갑자기 경찰이 집에 들이닥치더니 이어 중앙정보부, 육군 방첩부대까지 가족을 감시하고 사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웃들에게도 장 씨 아버지의 소식을 캐물었고 이 때문에 가족들은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한 채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있을 때 이웃집 할머니가 누구 할아버지 있느냐, 우리 아버지가 있느냐 이거지. 여기 할아버지 왔다 간 거 아니냐고 파출소에 가서 물어본다고. 장 씨 아버지의 이름은 장정환. 공교롭게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사위인 장성택의 삼촌과 한글 이름이 같습니다. 북한의 장정환은 1961년 군사정전위원회 북측 수석대표에 오르며 국내에도 알려진 인물입니다. 육군 방첩보안부대 등은 6.25 전쟁 당시 월북했다고 추정해오던 장 씨 아버지가 북쪽 장정환과 동일 인물이라고 추정하고 장 씨 가족을 내내 주시했던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욕을 할 수도 없는 기고 뭐 어떻게 방법이 없지. 그냥 묵묵히 그냥 체념하고 사는 거죠 뭐. 군 정보기관이 불법 사찰한 이유가 궁금했던 장 씨는 50년이 훌쩍 지난 재작년에야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습니다. 조사에 나선 진실화해위는 육군 방첩부대와 육군 보안사령부가 지난 1962년부터 1975년까지 헌법과 법령을 위반해 민간인인 장 씨 가족을 사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장 씨 아버지와 북한의 장정환이 생년월일과 출생지, 성명의 한자 표기도 달라 단순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사찰해왔다는 겁니다. 황당한 이유로 수십 년 동안 국가기관의 감시 속에 살아야 했던 장 씨. 끝내 진실을 듣지 못하고 떠난 어머니와 동생 생각에 후련함보단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지난달 서울 신림동 동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최윤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지난달 17일 서울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30대 초등학교 교사를 성폭행하려다 무차별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30살 최윤종.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죽일 의도도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저도 모르죠.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검찰은 최윤종이 넉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4월 인터넷에서 범행에 쓸 철제 너클을 구입한 데 이어 범행 장소가 포함된 등산로를 수십 차례나 답사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최윤종은 특히 지난해 5월 부산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피해자를 기절시켜 CCTV 없는 곳에서 성폭행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로 사회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유사 범행에 자극받아 범행을 결심했던 건데 악이 악을 낳은 셈입니다. 범행 이틀 전부터는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등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를 작성하고 살인사건 기사도 다수 찾아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장에 20분가량 방치됐다 발견된 피해자에게 출동한 경찰관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와중에도 최윤종은 목이 마르다며 계속 물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최윤종이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에 대비해 인지적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행 살인 혐의로 최윤종을 구속 기소한 검찰은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유정이 중고거래 앱도 이용해 범행을 시도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정유정의 여죄를 조사한 결과 살인 예비 혐의 2건을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0대 피해 여성을 살해하기 전 중고거래 앱으로 알게 된 다른 20대 여성을 산책로로 유인해 살해하려다가 행인들이 지나가 예비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유정은 또 같은 앱으로 10대 남성을 채팅으로 유인해 살해하려고 했지만 수상함을 느낀 상대방이 현장에 나오지 않아 예비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모로코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숨진 희생자가 2,900명을 넘었습니다. 통상 구조의 최종 시한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이 지났지만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구조대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린 딸의 시신을 아는 아버지가 살아남은 주민들과 매장을 준비합니다. 이런 식의 매장이 지진 피해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숨진 사람이 3,000명에 가깝고 다친 사람도 2,500명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사망자 수는 하루 만에 700명 넘게 늘어나며 생존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지진 당시 가까스로 빠져나온 생존자는 사고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Nobody was here to help us that night. Many people were screaming. I was so lucky to get out of my house. Blood poured from my head. 한 명이라도 생존자를 더 구해내기 위해 수색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외 구조대도 본격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스페인군 긴급구조대 56명과 구조견 4마리가 현지에 도착한 데 이어 카타르에서도 87명의 인력과 구조견 5마리를 파견해 구조 활동에 나섰습니다. 영국도 수색 구조 전문가 60명, 수색견 4마리, 구조 장비를 모로코에 파견했습니다. 처참하게 파괴된 현장에서 구조 작업에 나서면 생존자보다는 시신을 찾는 일이 많습니다. Don't get me wrong, we often shed a tear when we're telling people bad news. But you know, this is what we do. We're trained to do it. They need us to be strong, focused, task focused. 다행히 막혔던 길들이 뚫리면서 구조 작업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지만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위한 인력과 장비가 도달하지 못하는 산악 지역 등이 적지 않기 때문에 구조대가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정부가 강진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모로코에 2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의료진 중심의 해외 긴급 구호대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진 피해 대응 지원을 위해 긴급 구호대 파견과 구호품 지원 방안을 포함해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7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모로코 측과 인원과 파견 시기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모로코 지진 당시 현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관계 공무원 등 우리 국민 80여 명도 총회에 참석했는데 상상하고 싶지 않은 위기의 순간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건물에서 벽돌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흙먼지가 일고 사람들이 정신없이 뛰어나옵니다. 현지 시각 지난 8일 밤 11시 11분 규모 6.8 지진이 모로코를 덮친 순간입니다. 세계지질공원 총회 참석을 위해 현지를 찾은 김정훈 주무관이 일정을 마치고 막 침대에 누운 때였습니다. 잠이 들려고 하는데 진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순간 몸으로 이제 직감을 했어요. 바로 지진이다. 근데 진동이 너무 심해지더라고요. 흔들림이.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대로는 건물이 무너질 정도인 것 같다. 지질학 박사로 우리나라에서 경주와 포항 지진을 겪었지만 10배 이상 큰 충격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바깥에 차량들이 심하게 움직이면서 경적을 내는 소리, 복도에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리 이런 것들이 막 들렸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래서 몸도 경직되고 너무 두려움에 떨었는데 김 주무관이 묵었던 호텔은 진앙과 70km 넘게 떨어져 있어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출장 온 공무원들이 묵은 호텔은 건물 일부가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총회가 열린 건물도 균열이 생겨 마지막 날 일정은 예정보다 늦게 일부만 진행됐습니다. 끔찍한 순간을 보낸 각국 참가자들은 큰 피해를 겪지 않았지만 처참한 모로코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헌혈로 모로코 국민에게 힘을 보탰고 빨리 수습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여진의 위험성도 남아있고 지금 골든타임도 지났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모쪼록 더 이상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빨리 이 상황이 좀 복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는 군부의 실세들이 대거 수행했습니다. 네, 특히 위성이나 잠수함, 포탄을 담당하는 군부 지도자들이 수행단에 포함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무기 거래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용 열차를 타고 평양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손을 흔드는 김 위원장 뒤에 북한군 서열 유리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환송객과 악수하는 사진에선 최선희 외무상 뒤로 리병철과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 그리고 강순남 국방상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방로에 군부 실세가 대거 수행한 겁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수행하게 됩니다. 북러 정상회담에서 탄약 등 재래식 무기를 넘겨주고 첨단 군사기술을 받을 거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수행단에는 군사정찰위성이나 핵추진 잠수함 관련 인물 등이 포함됐습니다. 박태성 당 과학교육비서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위원회를 이끌고 있어 위성기술 확보를 위해 동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식 해군사령관은 잠수함 기술이나 북러 해상연합훈련을 위해 김광혁 공군사령관은 대공미사일 협력 등을 위해 함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김정은의 군수공장 시찰을 수행한 조춘용 당 군수공업부장은 러시아에 제공할 수 있는 재래식 포탄 생산을 담당하는 인물입니다. 군수물자 중에서도 전시물자뿐만 아니라 북한이 받고자 하는 전략무기나 해상전력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행단에는 또 오수영 경제부장과 건설 담당 박훈 내각 부총리 등이 포함돼 정상회담 테이블에 경제협력이나 식량 지원 문제 등도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러시아에 노동자를 송출해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벌어왔다며 노동 송출 논의가 재개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환송회장에는 또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과 현성월 당 부부장도 모습을 드러냈는데 의전을 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김정은과 푸틴의 무기거래 회담에 대해서 중국은 북러 사이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경제 협력에 방점을 찍으며 서방 제재에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8차 동방경제 포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장궈칭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푸틴은 최근 몇 년간 양국 관계가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치켜 세웠습니다. 장 부총리도 중러 정상이 제시한 교역 목표를 올해 조기 달성할 수 있다고 맞장구 쳤습니다. 2024年双边贸易额达到2000亿美元这个目标，今年渴望提前实现，而且是超额实现。 실제 양국 간 무역 규모는 이미 지난해 2천억 달러에 육박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추세를 보면 초과 달성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번 포럼에선 지난 7월 재가동에 들어간 블라디보스토크 자동차 공장에 중국이 부품을 대기로 하는 등 서로 실익도 챙겼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본 자동차 업체 마쓰다가 철수하면서 가동을 멈췄던 곳입니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제적 후원이 서방 제재에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10월 1대1로 정상 포럼 땐 전범 수배 중인 푸틴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밀착을 과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겉으론 북한과 러시아에 보낸 대표단의 격을 낮추고 임박한 무기거래 회담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朝鲜领导人对俄罗斯的访问，这是朝俄之间的安排。 궁지에 몰린 푸틴과 김정은이 직접 만나 서로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게 된 배경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몇 달 안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알려줄 정보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해 대응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워싱턴에서 코트라 주최로 열린 한미 통상협력 포럼에서 다음 주 실무진을 이끌고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관련 국회 상임위를 단독 개최한 데 이어서 언론사 대상 청문회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을 다루겠다며 소집된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는 여당 위원들만 참석한 채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의 힘을 빌려 회의를 강행한다는 야당의 반발이 거셌던 겁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말로 자칫하면 언론에 대한 폭거로 또 때로는 광기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 위원들은 이번 사건을 국기문란 범죄로 규정하고 비판의 고삐를 더 조였습니다. 언론에 대한 이 사회적 살인은 그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국가의 존폐가 전 달렸다고 보는데 원래 윤석열 후보가 일주일 전에 한 10% 정도 이기고 있었는데 막판에 0.7% 차이 났지 않습니까? 김만배 씨 등 허위 인터뷰 의혹 당사자는 물론 이를 인용 보도한 언론사까지 사정권에 뒀습니다. 대선 직전 이런 기사가 나간 경위를 현안 질의는 물론 청문회까지 열어 따져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JTBC를 비롯해서 MBC, KBS와 관련 인사 전원을 불러 현안 질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당 차원의 여론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이란 별도 조직을 꾸려 배우설을 입증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 많은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기사를 옮기고 논평을 내시고 그러면 그분들의 행위는 당시에 윤석열 후보를 위한 겁니까? 국민의힘은 규탄 대회를 이어가며 관련 의혹의 심각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안이 추석 연휴 밥상 민심에 적잖은 영향을 줄 거란 판단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민주당은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한 여당의 파상 공세 배경엔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지키겠다며 다음 주 이른바 방송 3법의 강행 처리도 예고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 배후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있다는 여당 주장을 단칼에 일축했습니다. 여권이 역사관과 오염수 문제 등으로 수세에 몰리자 터무니없는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정권의 칼춤이 두려워 언론이 침묵하는 나라를 만들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흑색 선전으로 국민 분열을 조장하지 마십시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화된 비판 언론에 대한 공격 의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유리한 언론 지형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이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지키기 위해 이른바 방송 3법을 다음 주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까지 내비쳤습니다. 21일 날 이제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우리 당의 입장은 방송 3법과 이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권의 방송 장악 의도가 갈수록 노골화되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방지책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공영방송 이사 진의 수를 지금보다 2배 정도 늘리고 정치권 외에 각계의 추천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선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야권에 편향된 인사를 넣으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토대로 끝내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까지 건의할 테스라 극한 대치가 반복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KBS 이사회에서 제청한 KBS 김희철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제거했습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이사회를 열고 김희철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표결 직전 김 사장의 해임에 반대하는 야권 이사 5명이 퇴장했고 다수인 여권 이사들이 찬성표를 던져 6대 0으로 해임안이 의결됐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몰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 당시 영상을 보니 이 남성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바닥을 기어다니기까지 했는데요. 마약 간이 검사 결과 필로폰 등 3개 종류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흰 모자를 쓴 남성이 계단에서 내려오더니 비틀비틀 부자연스러운 걸음을 이어갑니다. 이내 몸을 숙여 두 손과 발을 땅에 붙이더니 바닥을 기어다니는 남성. 잠시 뒤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 다가왔을 때도 몸을 비틀며 저항하더니 한동안 일어서지 못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가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났던 30대 남성 A씨의 체포 당시 영상입니다. A씨는 이곳에 주차를 하려다 가게 직원과 시비가 붙자 허리춤에 차고 있던 흉기를 꺼내들어 위협했습니다. 이후 고급 외제차인 람보르기니를 몰고 도주한 A씨는 3km 떨어진 곳에 차를 두고 사라졌다가 3시간 만에 인사불성 상태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필로폰과 엑스터시, 케타민 등 3종류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막 몸을 엄청 부들부들 떨어요. 온몸을 떨어요. 아, 그래서 마약범이구나 그래갖고 제가 신고를 했어요. 경찰은 A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마약을 투약한 경위도 캐묻고 있지만 A씨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다만 흉기를 차에 두고 다니다가 상대방이 시비를 걸자 스스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갖고 내린 거라면서 휘두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현재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로 람보르기니는 캐피털 업체 소유의 리스 차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가 지난달 역시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뇌사에 빠뜨린 20대 신모 씨와 선후배 사이라는 유튜버 주장도 나왔는데 현재까지 둘 사이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관리 명단에 포함된 조직폭력배는 아니라면서도 조폭에 연루됐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특수협박과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마약을 야산에 파묻어 전달하는 신종 던지기 수법으로 전국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미국 국적 밀수입책은 한 번에 마약 수십억 원어치를 관광객인 척 몰래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인천 연수구에 있는 야산입니다. 땅을 파보니 봉투가 여러 개 나오고 안에는 포장된 합성대마 카트리지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묻은 지점을 알려주고 가져가도록 하는 신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우편함이나 화단 등의 마약을 두고 가는 기존 던지기 수법에서 도난 사건이 자주 일어나자 마약을 땅에 파묻는 방식까지 나타난 겁니다. 일당이 유통한 마약의 종류는 필로폰과 대마, 액상 대마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베트남 국적 남성이 서울 강남에 있는 호텔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직접 제조해 유통했고 공범인 미국 국적 밀수입책은 관광비자로 입국하면서 가방 칸막이 벽에 필로폰 1.95kg을 숨겨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남성은 지난 2015년 태국에서 벌어진 갱단 두목 살인 사건에 연루돼 현지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압수한 마약류는 필로폰 2.3kg, 그다음에 합성대마 1,355ml입니다. 액수로 보면 필로폰은 약 76억 원 상당, 그다음에 합성대마 같은 경우는 3억 4천만 원 상당이 됩니다. 재작년 11월부터 넉 달 동안 야구방망이나 자전거 안장에 마약을 숨겨 유통했던 사건의 총책도 일당이었습니다. 중국 국적의 이 남성은 텔레그램 아이디를 바꿔가며 마약 유통책을 직접 포섭했습니다. 그러고선 배신하는 걸 막기 위해 얼굴과 신분증을 공개하고 조직원임을 인증하는 동영상을 찍게 하거나 보증금으로 수백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중국 국적 총책과 또 다른 미국 국적 밀수입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해 쫓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추석이 보름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정부가 농수산물 등 치솟는 물가 안정화에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 수입 농수산물 품목 가운데 상당수가 최근 가격이 내려가긴 했지만 추석 물가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천정부지로 오른 사과와 배 가격은 추석을 보름 남짓 앞두고 여전히 예년보다 비쌉니다. 요즘 홍로 10kg 도매 가격은 7만 7천 원대로 1년 전 이맘때보다 60%가 비싸고 지난해 추석 전과 비교해도 20% 넘게 올랐습니다.
원앙 도매 가격 역시 1년 전보다는 24%가 지난해 추석 전보다는 17.5% 비쌉니다. 폭염에 폭우까지 겹치면서 지난달 농산물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5.4% 올랐습니다. 일단 정부는 값이 껑충 오른 사과와 배를 농축산물 할인 지원 품목에 포함하고 유통업체에도 자체 할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식품업계와 외식업계를 만나 물가 안정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서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의 물가 걱정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많은 업체들이 올해 인상 계획이 없다든지 인상 계획을 좀 늦추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씀은 하셨는데 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또 이해를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동참하겠다고.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 등에 쓰이는 주요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도 주 단위로 공개됩니다.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치솟은 곡물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드는 등 공개된 79개 품목 가운데 50개는 지난해보다 하락했습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 선택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추석을 맞이하여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값이 내린 수입 망고나 오렌지가 비싸진 국내산 과일을 대체하는 수요 분산 효과도 기대됩니다. 다만 사과와 배의 경우 올해 냉해와 침수로 생산량이 급감해 예년처럼 가격을 진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9월 13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오늘 회의에선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소위를 통과한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법안은 이견 없이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교육위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을 다시 논의합니다. 이 교권회복 4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 활동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법안의 취지엔 공감하지만 교권 침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선 이견이 있습니다.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여야 모두 증인을 신청하지 않은 가운데 오늘 청문회에선 에너지 분야 등 방 후보자의 전문성을 검증할 정책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84년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방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2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수출입은행장 등을 거쳐 이번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맡았습니다. 오는 23일에 개막하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대한민국 선수단이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 선수단과 지도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단식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신 읽은 격려사를 통해 선수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회가 연기된 어려움을 강인한 의지와 뜨거운 열정으로 이겨냈다면서 마음으로 함께 뛰며 응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우산 꼭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곳곳에 더위를 식혀주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 동해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새벽까지 영동 지방으로는 시간당 20에서 40mm의 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영동 많은 곳에 최고 100mm 이상, 그 밖에 전국으로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5도, 대전 22.3도, 울산은 2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3에서 5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4도, 대전도 24도, 광주 26도, 대구는 27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주 후반까지 오락가락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